예,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국제학부 이인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신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신화인가, 왜 신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신화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즉, 신화하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상상력이 동원된 아주 괴이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은 신화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고대인들의 정신과 고대인들의 사유방식,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이 신화의 자료 속에는 고대인들의 종교사상, 역사, 문화, 문학, 과학, 철학, 모든 것이 담겨있는 정말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어서 이 신화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시게 되면,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메이지 유신 때 그 서양의 것을 동양에 들어오면서 일본인들이 신화에 관한 이야기다 해서 지은 것이 신화입니다.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조어된 그런 한자가 되겠고요. 다시 근원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 미스 또는 그 이전에 그리스의 미토스라고 하는 이 어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토스라고 하는 것은 구술되어 오는 어떤 고사,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서술된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문학이란 얘기죠.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문학의 원류이자 초기 문학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 고대인들의 종교 사상, 가치관, 역사, 문화, 문학, 그 다음에 과학,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조셉 캠벨이라는 하는 신화학자입니다. 이분은 대학의 정규 교과 과정에 신화학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신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장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특히 신화 중에서도 중국 신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속에 담긴 고대인들의 사유방식, 아까 말씀드린 정신, 역사, 지혜, 이것들을 한번 탐색함으로써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이 달이라고 하는 동그란 달 안에 토끼가 뭔가 절구로 방아를 찧고 있죠.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럼 달나라 원주민은 과연 토끼일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토끼와 달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토끼와 달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나중에 변형이 된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그 다음에 개수나무, 토끼 한 마리. 우리는 이렇게 달에 관련된 고사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신화와 관련이 없고 이미 변형된 고사이며, 신화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달나라 원주민은 토끼가 아니라 두꺼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고사 중에 항아 분월 고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아라고 하는 중간에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불사약을 들고 왼쪽에 동그라미는 달입니다. 달로 들어가서 거기에 검은 무슨 그림자 비추죠. 이 두꺼비, 즉 개구리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항아 분월고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아가 달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그림은 이제 서왕모인데요. 이 예라고 하는 항아의 남편이 서왕모에게서 불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불사약을 항아가 몰래 훔쳐서 달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항아는 달로 가서 두꺼비가 되었다. 이제 이러한 것이 항아 분월고사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항아가 다른 별도 아닌 달로 갔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아가 달로 가면서 왜 굳이 불사약을 가져갔느냐? 뭐 멀미약도 있고 설사약도 있고 하는데 왜 불사약을 가져갔느냐? 세 번째는 왜 항아가 무슨 귀뚜라미로 또 이런 다른 동물로 변하지 않고 굳이 두꺼비로 변했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 보시면 항아는 여인입니다. 이 항아의 여성과 또 달이라고 하면 즉 여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아가 달로 가게 된 것은 여성 원리로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사약과 달의 관계는 달이 초생달부터 보름달, 그 다음에 다시 지죠. 생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영생합니다. 고대인들이 자연계를 보면서, 특히 달을 보면서 생사 반복하는 이런 자연계의 현상을 보면서 생명이 좀 영원한 것 아닌가. 그것이 불사약과 연관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영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인간의 고대인들의 바람이 담겨져서 불사약이 들어가고, 그것이 영생의 달과 연관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달에서 두꺼비가 됐다는 것은, 두꺼비는 고대의 생식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두꺼비나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죠. 다산입니다. 고대에는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많이 낳는 것을 갈구했죠. 그러면 두꺼비는 이 생식력이 뛰어나고 거기다가 생식 숭배 대상이고, 그러면서 달도 생사 반복하면서 여성이잖아요. 임신을 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두꺼비의 생식력과 달이 여성 원리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항아 분월 고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토끼는 전혀 신화적 의미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원적 신화인 두꺼비, 이것이 바로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변형이 돼서 토끼가 들어가고 방아를 찧고 개수나무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아까 봤을 때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아를 찧으니까 이것은 아마 떡을 찢는 것이다, 빻는 것이다, 아니면 곡식을 빻는 것이다 하는데, 다시 시원적 고사로 돌아가 보면은 떡이나 곡식이 아니라 결국 불사약을 빻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왕치수고사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당시의 신화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허무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신화적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예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가 납니다. 고대는 홍수를 다루는 그 치수를 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곤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우왕, 또 그 아들인 계라고 하는 이 3인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자, 거기서 곤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백성들이 홍수에 너무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늘에서 자라나는 흙인 식양을 훔칩니다. 식양은 홍수난 데 던지면 그것이 흙이 자라나면서 그 물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래서 홍수를 다스렸는데 이 하늘의 천재가 딱 보니까 허락 없이 곤이 자기의 식양을 훔쳐간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곤을 죽입니다. 죽이자 곤, 즉 할아버지 배를 갈랐는데 그 배에서 우왕 아들이 나왔던 겁니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남자의 뱃속에서 그 아들이 나왔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 우왕이 이제 치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왕이 자신은 원래가 곰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할 때는 곰으로 변했다가 그때 결혼한 도산씨와 결혼을 했는데, 도산씨는 곰인지 모르죠, 남편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내가 식사할 때 북을 두드리면 그때 도시락을 가지고 오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곰으로 활동하다가 북을 두드리고 사람으로 변해서 또 부인이 오면 도시락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돌이 잘못 쳐져서 북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인 도산씨가 아, 남편이 배고프구나 해서 도시락을 갖고 또 온 겁니다. 왔는데 우왕은 그냥 곰의 형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산씨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남편이 곰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돌아서는 순간 돌로 변합니다. 돌로 변하니까 우왕이 내 아들 돌려줘. 그때 이제 임신한 상태입니다. 내 아들 돌려줘 하니까 돌이 북쪽으로 깨지면서 개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되겠죠.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배에서 아들이 나오고 또 돌로 변하고 돌이 깨지면서 또 그 아들이 또 나오고. 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계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화가. 두 번째로는 북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산씨가 그냥 아들을 안 돌려줍니다. 돌로 변하고 돌이 폭발을 하면서 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모계에서 북의 사회,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면서 거기서 갈등 국면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곰으로 변한다는 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그 곰 토템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돌로 돌아갔다는 것은 돌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자신의 시원적인 원형, 그래서 시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원형 회귀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허무한 이야기 같지만 실은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인들의 아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사유 방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림 보시면 이 예라고 하는 활을 잘 쏘는 이 영웅이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10개의 태양이 솟아올라서 요임금 시절에 10개의 태양이 솟아올라서 곡식을 태우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활을 잘 쏘는 얘한테 야, 네가 10개의 태양 중에 9개를 쏴라. 하나만 남겨둬라. 해서 얘가 10개 중에 9개를 쏘고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뭐 구름이 가려지거나 해서 빛이 반사됐을 때 뭐 2개 또는 3개의 태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개의 태양이라는 것은 어느 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태양이 솟아오르고 또 없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대인들은 공정과 자전을 모르는 상태에서 분명히 이것은 태양 A, 태양 B, 태양 C 다른 태양일 거다 해서 여러 개의 태양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고대인들의 그런 사유 방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 가뭄이 오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한다는 것은 고대 처음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 자연의 무서움, 경외, 그 다음에는 자연을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서서히 자연을 정복하는 단계로 사회가 발전해 나갑니다. 바로 이 자연을 정복하는 단계에 이런 영웅이 등장함으로써 그 당시 사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것이 태양에 9개를 쐈는데 그 중에 9개가 떨어졌는데 10개 중에 왜 깃털이 까마귀가 죽어서 깃털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얘기가 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왜 태양을 쐈는데 깃털이 나왔냐면 고대인들 생각할 때 태양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불덩어리 같은 태양이. 그렇게 봤을 때 고대인들은 태양 저 불덩이가 혼자 일어날 수 없다. 분명히 무언가가 태양을 지고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봤더니 날아다니는 그 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양이 어느 순간에는 새가 태양과 오버랩도 되면서 태양은 태양에 새가 있을 것이다 해서 태양조라고 하는 선버드라고 하는 태양조 관념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태양조 관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쐈을 때
태양조가 떨어지면서 깃털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또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화성에 나오는 고대 삼조고입니다. 삼조고는 세 발을 가진 까마귀 또는 까치를 표현하는데요. 왜 태양의 새가 까마느냐 하면은 뭐 태양의 흑점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이런 동북아 쪽은 까마귀나 까치로 주로 태양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반고라고 하는 천지개벽하고 반고가 인류로 화하고 자연계로 화하는 그런 사체 화생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반고의 모습이고요. 반고에 관련된 이 고사를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최초에는 혼돈 상태였다가 세상이요. 그러다가 반고가 그 혼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한 장씩 자랍니다. 그러면서 18,000년 지나면서 하늘과 땅이 18,000장이 되면서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이것이 반고의 천지개벽입니다. 즉 이것은 고대인들이 천지개벽에 대해서 자연진화, 자연 발생설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반고의 몸이 죽어서요. 그 몸에 있는 벌레들이 인류로 화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벌레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벌레야 할 수 있지만 고대인의 관점에서는 인간과 동물 이걸 동등한 개념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테미즘도 발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생명체의 동등한 관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반고가 죽은 후 자연계로 변합니다. 죽은 후에 숨은 바람과 구름, 목소리는 번개, 눈은 태양과 달, 그리고 혈액은 강물,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털은 초목, 치아는 금석, 땀은 비와 연못.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자연과 우주, 이것을 일관성 있게 연관지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고대인들의 그런 자연관, 우주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치우와 황제의 싸움입니다. 전쟁 신화인데요. 이것은 치우죠. 굉장히 악랄한 모습이고요. 앞에 이거는 중국 한족의 최고 우두머리이자 신화상의 인물인데 나중에 지금은 역사 왜곡하면서 이 신화상의 인물을 역사의 인물로 자꾸 바꿔서 역사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황제와 치우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치우가 여러 번 황제를 이깁니다. 근데 마지막에 치우가 황제에게 지면서 치우는 살해되고 치우는 아주 나쁜 그런 비극 영웅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황제가 치우와 싸울 때 치우가 비바람을 내세우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 해서 응용을 시켜서 비바람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족해서 결국 계속 치우가 이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응용이 없어지고 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비바람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니까 이제 황제의 군사가 치우의 군사를 이제 공격하게 되고 황제가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화 속에는 역사 그대로는 아니지만 고대 역사의 잔재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우는 묘만 계지만 동이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 민족과 친연성이 굉장히 깊은 동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붉은 악마들 보면 치우천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응용 아까 나오고요. 근데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주의 들에서 치우를 공격했다 이겁니다. 자, 기주라는 것은 중국의 하북 지방인데 여기는 하남성, 하북성에서 중국의 당시 중원 지방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치우라는 인물이 중원을 차지하지 않고 그랬다면 황제가 저 변방에 치우를 공격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산해경의 기록에 의하면 기주라고 하는 중심 지역에서
치우를 공격합니다. 이 말은 치우가 중원 지역에서 아주 오랜 기간 점령하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활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동이 민족이 수천 년간 중국의 중원에서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부분을 이 신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고대 역사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시 태평어람에 나오는 탕록의 들에서 즉 기주의 들입니다. 그리고 치우가 큰 한계를 3년간 일으켜서 황제의 군인들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치우가 한 번에 패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묘족이 서남 쪽에 중국 서남 쪽에 묘족이 귀주성에 있는 묘족의 부락인데요. 치우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치우천왕하죠. 그래서 묘족과 우리의 관계성을 여기서 말을 많이 합니다. 묘족이 고구려 유민이라고도 하고요. 묘족의 이러한 유품을 보면 이 디딜방아라든가 또는 이 탈곡기라든가 또는 이 집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묘족과 우리 민족이 또 연관이 되고 그 치우를 통해서 또 연관이 되는 점을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신화의 이런 허구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당시 고대인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깊은 고대인의 사유 방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신화 속에 어떤 비전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냥 맨몸 그대로 자연의 현상과 접하게 됩니다. 홍수, 지진, 불 이런 모든 이러한 자연의 위협 속에서 그냥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더 깊게 직관력과 예지력을 갖고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안테나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향상에 대한 바람, 이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류의 모습이나 고대인들의 인류의 바람이나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이나 이런 바람, 희망, 소망이 현상화되지 않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요. 수천 년 전 고대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 기계인이 등장합니다. 이 기계인은 인간이 나 대신 누가 뭐 좀 해줄 수 없을까 하면서 기계인이 등장을 하고 이것은 현대의 이런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로봇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천리안과 순풍이라고 하는 신화 속 인물들이 나옵니다. 천리안이라는 것은 천리 멀리에 볼 수 있는, 멀리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뭐 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구현이 됐습니다. 순풍이도 멀리 있는 것을 바람을 통해서 전해 듣는다는 그러한 그 뜻이 담겨 있는데 지금 전화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걸로써 이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고대인들은 하늘을 날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수레, 그 비거라고 하죠. 수레를 신화 속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비행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곤욱의 신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식양이라는 것은 물을 흡수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물 흡수제죠. 이것이 현재 방수회사에 알아보니까 그 방수 제품 중에 화산의 재를 이용해서 만든 벤토나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물기를 잡아서 뭐 물이 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홍수와 육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화에 보면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남매가 홍수 후에 남매만 남았는데 남매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기영아를 낳았는데 특히 육구, 고깃덩어리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홍수가 올라오면서 고깃덩어리가 하늘로 치솟다가 이것이 수백 개로 분열이 되면서 나중에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각각의 인간으로 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뭐 인간 복제는 아직 아니더라도 동물 복제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신화의 탐색을 통해서 고대인들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류 사회에 대해서 신화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신화는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풍부한 상상력이 동원된 고대인들의 아주 깊고 깊은 사유 방식이다 이자 사상, 종교,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인식을 알 수가 있고 또 고금을 초월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사유를 판단하고 또 탐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신화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고 신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